72살의 시골에서 여유롭게 혼자 사시던 어머니를 아들이 셋째가 태어나자 모시고 왔다. 어머니는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행복한 여생을 꿈꾸었는데 새벽 4시 50분부터 3명의 아이를 거두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무릎과 팔을 심각한 통증으로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희생하며 써내려간 3년의 가슴 아픈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흥미로운 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2살의 김복수는 아침마다 새벽 4시 50분에 눈을 떴다. 알람 때문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다. 50년 가까이 밥 짓는 습관에 배인 몸이 이제는 알람 소리 없이도 스스로 잠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왼쪽 무릎 관절이 닳아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의사한테 들은 게 벌써 2년 전이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입원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옆으로 돌려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다. 무릎을 세우는 순간 관절 안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입술은 꾹 다물었다. 소리를 내면 며느리 정아름이 깨고 아름이 깨면 아이들이 깨고 아이들이 깨면 아침이 엉켜버리기 때문이다. 복수는 방 한쪽 구석에 정돈된 자신의 짐들을 흘끔 바라보았다. 아들 이도현의 집, 경기도 수원의 24평짜리 아파트. 복순이 이곳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다. 막내 손자 준서가 태어나던 해 아들 도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아름이가 셋째 낳고 나서 직장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와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복수는 3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전북 남원에 혼자 살던 단층 집 마당에는 그녀가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30년 넘게 마주치면 웃어주는 이웃들이 살고 있었다.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벽 5시 복수는 주방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했다. 7살 손녀 하은이는 미역국을 좋아했다. 5살 손자 시준이는 계란 후라이를 2개는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 막내 준서는 이제 2돌이 지났는데 아직 씹는 게 서툴러 두부를 잘게 으깨서 죽에 섞어줘야 했다. 복수는 새 아이의 입맛을 송금 보듯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기도 했다. 아름이가 일어나는 건 7시였다. 그녀는 욕실에서 30분을 보낸 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출근 준비를 마친 아름의 얼굴은 늘 산뜻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는 복순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밥 한 술도 뜨지 않고 텀블러에 커피만 채워 현관으로 가서 하이힐을 신으며 말하곤 했다. 어머니, 하은이 오늘 오전에 한글 학원이에요. 시준이는 어린이집 2시에 하원하고요. 준서는 낮잠 재울 때 꼭 배 두드려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울어요. 현관문이 닫혔다. 아들 도현은 그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다. 부부가 모두 나가고 나면 이 24평 아파트에는 72살의 노인과 3명의 어린아이만 남았다. 하은이를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복수는 한 손에 준서를 안고 한 손으로 시준이의 손을 잡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서가 몸을 비틀었다. 2년 동안 받아온 무게였다. 복순의 왼쪽 어깨에는 언제부턴가 손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날이 생겼다. 의원에서 50견이라고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파스라도 붙이고 쉬라고 했다. 쉬는 게 어디 있냐고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복수는 어른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운 삶을 산 적이 없었다.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18배 시집을 갔고 20에 도연이를 낳고
23세 딸 혜진이를 낳았다. 남편 이갑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다. 51세에 위암 판정을 받았고 2년을 버티다 세상을 떴다. 그때부터 복수는 혼자였다. 도연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혜진이가 결혼을 할 때까지 그녀는 남원 읍내 시장 국밥집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도연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반듯한 며느리와 결혼하고 예쁜 손자, 손녀들을 낳았을 때 복수는 진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도연이가 어머니 와서 같이 살아요 했을 때 그것이 이 벅찬 일상의 연장이라고 믿었다. 가족 곁에서 사랑하는 손자들을 보살피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그러나 3년이 흘렀다. 복순의 방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다. 원래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던 3평짜리 공간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옆 건물 외벽과 마주보고 있어서 햇빛은 오전 1시간 남짓만 들어왔다. 그 시간에 복수는 언제나 주방에 있었으므로 그녀의 방에 햇볕이 드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50분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야 끝났다. 새 아이의 끼니와 간식과 목욕과 등하원과 낮잠과 숙제와 칭얼거림 사이사이에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이따금 아름이가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순의 귀에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뜻처럼, 어머니가 계속 해야 한다는 뜻처럼, 그래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처럼. 도연이는 더 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밥이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집이 깨끗했다. 어머니가 그 사이에 무릎을 끌며 욕실 타일을 닦았는지, 50견이 올라오는 왼팔로 준서를 안고 20분을 서서 달랬는지,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 찬밥에 물 말아 서서 먹었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 복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 싶어 짧은 일기처럼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이소에서 산 500원짜리 작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국졸에 손이 굳어 있었고 돋보기를 써야 작은 칸이 보였지만 매일 밤 그 수첩을 꺼내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다. 오늘 무릎 많이 아팠음. 그래도 아이들 밥은 차렸음. 준서 낮잠 재우다 나도 깜빡 졸았음. 일어나니 어깨가 굳어 팔이 안 올라감. 하은이 학원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왔음. 우산이 하나뿐이라 하은이 씌워주고 나니 내 옷이 흠뻑 젖었음. 이불 덮고 누웠는데 오한이 남. 아름이 오늘 친정 어머니랑 백화점 다녀왔다고 함. 저녁은 배달시킴. 아이들 먹이고 남은 치킨 뼈 정리하고 나니 밤 10시였음. 복수는 그 수첩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소연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다. 자기가 여기 있었다는 것, 자기가 오늘도 살았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다. 수첩은 어느새 3권이 되어 있었다. 그 수첩을 발견한 것은 복순의 딸 이혜진이었다. 그해 가을 혜진의 남편이 출장으로 일주일을 집을 비우게 되자 오랜만에 엄마 얼굴이나 보고 오자 싶었단다. 미리 연락을 했더니 도연 오빠가 좋다고 하며 고모가 온다고 하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혜진은 오후 2시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때서야 인터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엄마 나야. 혜진이. 잠깐만. 문이 열리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현관문 너머로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오른손에는 준서가 안겨 있었다. 왼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다. 머리는 빗지 못한 채 뒤통수 쪽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앞치마 자락에는 무언가 으깬 음식이 얼룩져 있었다. 눈밑이 어두웠다. 볼살이 빠져 광대뼈 아래로 그늘이 지는 게 한눈에 보였다.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보다 확실히 더 여위어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아이고 왔어? 하면서 몸을 돌려 들어오라고 했다. 말에 반가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표정에는 힘이 없었다. 혜진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에는 시준이가 블록놀이를 하며 할머니를 찾아 불러댔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베란다 쪽에서 윙윙 들렸다. 엄마, 나왔으면 좀 쉬어. 내가 있잖아. 아이고, 괜찮아. 준서 방금 자다 깼어. 이 녀석이 낮잠 깨면 꼭 안아줘야 해. 혜진은 어머니 품에서 준서를 받아 안으려 하자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준서를 넘겨주었다. 아이를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 어머니가 왼쪽 어깨를 살짝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혜진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아이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무거웠다. 저녁 준비는 혜진이 했다. 어머니한테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복수는 냉장고 앞을 서성이며 이것저것 꺼내주려 했다. 혜진이 2번을 더 말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다. 아이들이 할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었다. 복수는 그 작은 몸들을 양옆에 끼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혜진은 주방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리다가 문득 냉장고 옆 작은 선반을 보았다. 거기에 파란 수첩 한 권이 꽂혀 있어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었다. 어머니가 장볼 목록 같은 것을 메모해 두는 건가 싶었다. 수첩을 펼쳐 첫 줄을 읽는 순간 혜진의 손이 멈췄다. 오늘 무릎 많이 아팠음. 그래도 아이들 밥은 차렸음. 혜진은 그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굵고 불규칙한 글씨들이 줄마다 빼곡했다. 돋보기 없이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칸에 힘겹게 눌러쓴 흔적들이 역력했다. 준서 열이 올라서 밤새 안고 있었음. 아침에 도연이한테 말할까 했는데 출근 바쁠까봐 안 했음. 오늘 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다퉜다고 울면서 왔음. 1시간 달랬음.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아이 손잡고 있었음. 아름이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다고 했음. 밥 차리고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나니 11시.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파스 붙이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옴. 혜진은 수첩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2번째 수첩을 꺼냈다. 3번째 수첩을 꺼냈다. 3권 전부였다. 3년치의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한 적 없는 날들이, 힘들다고 내색한 적 없는 순간들이 하소연 한 번 하지 않고 삼켜버린 밤들이 한 줄 한 줄 남아 있었다. 냄비에서 물이 끓어 넘쳤다. 혜진은 그제야 허겁지겁 불을 줄이며 수첩을 선반에 올려두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자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꼭 감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 부부가 돌아왔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도연은 고기 반찬이 맛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떠들며 뛰어다녔다. 어머니 복수는 식탁 끝에 앉아 아이들 수저를 챙겨주고 준서 입에 밥을 떠넣어 주느라 자신의 밥그릇에는 숟가락을 몇 번 대지 못했다. 혜진은 그 식탁을 바라보았다. 오빠는 어머니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아름이는 아이들 챙기는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한마디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 자리에 어머니를 보고 있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아름이는 아이들을 씻기러 들어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걷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저 너무나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혜진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 내가 할게.
앉아있어. 복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됐어. 금방 하면 되는데 멀리서 와서 너가 피곤할 거야. 혜진은 어머니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다. 그리고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천천히 물었다. 엄마, 무릎 많이 아프지? 복수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 어깨는? 그것도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혜진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 선반에 있는 수첩 봤어. 주방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복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행주를 집어들었다.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적은 거야.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부어 있었다. 혜진은 그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을 손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도연과 아름이가 안방에 들어간 뒤 혜진은 거실에 앉아 3권의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 어머니의 아픈 기록이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날들, 제대로 자지 못한 밤들,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아침들. 하은이가 처음으로 한글을 읽던 날도, 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무릎을 긁혔던 날도, 준서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부른 날도 모두 이 수첩 안에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없었다. 도연이가 수고했다고 한 날, 아름이가 어머니 좀 쉬세요 하고 먼저 주방에 들어간 날, 어머니 생신에 누군가 케이크를 사온 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들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울시 기준 가사 도우미 시급은 12,000원이었다. 육아 도우미는 시간당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였다. 혜진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다고 가정했다. 하루 16시간. 이것도 보수적인 계산이었다. 수첩에는 밤 11시, 12시가 적힌 날들도 허다했다. 하루 16시간에 육아 도우미 시급 15,000원을 곱했다. 24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720만 원이었다. 3년. 혜진의 손이 멈췄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내려다보았다. 2억 5,920만 원.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텅 빈 밤의 천장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집은 오빠 명의였다. 아름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72살의 노인이 달아 없어지는 무릎 연골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오빠 이도영과 단둘이 앉았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나갔고 아름이는 출근했으며 어머니는 준서를 재우러 들어간 참이었다. 혜진은 오빠 앞에 수첩 3권을 올려놓았다. 도연은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야? 엄마가 쓴 일기야. 3년치. 도연은 첫 장을 펼쳤다. 5초쯤 지나 다음 장을 넘겼다. 혜진은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다. 그러다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이 느려졌다. 오빠. 혜진이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다는 거 알아? 2년 전부터 의사한테 들었대. 수술하면 입원해야 하는데 입원할 수가 없다고. 여기 아이들 때문에. 도연은 수첩을 덮지 못했다. 시선이 페이지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어깨도 50견이야. 준서 매일 안고 다니면서 악화됐대. 파스 붙이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도연의 목젖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혜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 나 어젯밤에 계산해봤어. 가사 도우미 시급 기준으로. 엄마가 여기서 3년 동안 일한 거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2억 5천이 넘어 오빠. 아무도 말이 없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주방 안을 맴돌았다. 도연은 수첩의 표지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다. 파란 수첩 위에 어머니의 굵고 불규칙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1번 첫 번째 수첩이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빠가 스스로 도달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누가 밀어서 가닿는 것이 아니라 오빠 자신이 이 수첩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 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가 이걸 나한테 말을 왜 안 했지?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셨겠지, 오빠. 그날 오후 아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차려진 밥상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름이는 잠깐 멈칫했다. 주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냄비 끓는 소리도, 도마 위로 칼질하는 소리도 없었다. 환풍기도 돌아가지 않았다. 아름이는 거실로 들어서며 무의식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아름이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혜진이 함께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첩 3권이 놓여 있었다. 도연이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름이의 시선이 수첩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혜진에게로 옮겨갔다.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입을 열었다. 언니 앉아요. 혜진은 수첩 3권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아름이는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펼치지 않았다. 혜진이 계속 말했다. 언니, 어머니 무릎 수술 받아야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름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복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했을 텐데.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말씀 못하신 거야. 말해도 된다는 걸 모르셨던 거고.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가 시준이한테 무언가를 가지러 달려가는 발소리가 통통 울렸다.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이 방 안에서는 묘하게 무겁게 들렸다. 도연이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는 아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다. 아름아.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어머니, 다음 달부터 여기 안 계셔도 돼.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름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가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혜진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혜진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언니, 나 어젯밤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육아 도우미 시급 기준으로. 어머니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하신 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이 넘어요. 아름이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고, 그건 가족끼리 사는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어머니가 언니 집에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집 살림을 전부 하고 계신 거예요. 모시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살짝 빠져나갔다. 저는 어머니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혜진이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짚었다. 언니, 여기 봐요. 낮잠을 안 자려는 준서를 1시간 안고 달래다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음. 아름이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참음. 아름이는 그 줄을 읽었다. 다음 줄도 읽었다. 오늘 하은이 열 재어보니 38도이. 병원 데려가야 하나 싶었는데 아름이가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냥 해열제 먹이고 내가 밤새 곁에 있었음. 아름이의 시선이 페이지 위에 멈췄다. 그 발표가 언제였는지 아름이는 기억했다. 작년 봄이었다. 그날 밤 아름이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자정이 넘어 잠들었다.
하은이가 아팠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멀쩡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 아름이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방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복순만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고요했다. 방어하지도 항변하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익혀온 그 얼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아름이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아름이가 입을 열었는데 혜진은 그것이 변명인지 사과인지 한참 동안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 저 몰랐어요. 진짜로. 복순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며느리 쪽을 보았다. 아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어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는 어머니가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복순은 한참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순은 그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참을 줄 아니까. 그게 당연해져 버린 거지. 나쁜 마음 먹어서 그런 게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얘야, 당연한 게 아닌 거야.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 아름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복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 느렸다. 아름이 쪽으로 다가간 그녀는 며느리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두드렸다. 늙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부드러웠다. 됐어. 알면 됐지.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도연은 인터넷으로 입주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필요했다. 아름이는 처음에 비용 걱정을 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아름이의 손을 잡고 수첩 3권을 다시 꺼냈다. 아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다. 전주 대학병원이었다. 혜진이 직접 수원까지 올라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갔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복수는 혜진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드리웠고 환풍기 소리가 낮게 맴돌았다. 혜진은 어머니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수술은 잘 끝났다. 2주간의 입원이었다. 처음 3일은 마취 때문에 몸이 무거웠고 나흘째부터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 복수는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복도를 걸었다. 계단 한 칸을 오르는 것이 처음엔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연이 병문안을 왔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를 들고 혼자 왔다. 도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도연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못났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난 게 아니야. 그냥 못 본 거지. 어떻게 그게 달라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고 안 보려 하면 안 보이는 거야. 넌 그냥 안 봤던 거야.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 도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복순이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엄마는 억울하고 싶어서 이 얘기 꺼낸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도연은 눈을 감았다. 눈 아래로 무언가가 번지는 것을 참으려는 듯 턱에 힘이 들어갔다. 쉬어, 엄마. 이제 쉬어.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복순이 남원 집으로 돌아온 것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벌써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겨울이 되어 있었다. 복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오랫동안 집안을 둘러보았다. 3년 만에 돌아온 자리 생각보다 집이 작아 보이기도 했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혜진이 미리 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을 채워두었고 이불은 세탁해서 햇볕에 말려놓았다. 복수는 작은 부엌에 들어섰다. 싱크대가 낮았고 수원 아파트 것보다 폭이 좁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수도꼭지를 틀자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바닥에 부딪혀 퍼졌다. 혼자 쓰는 부엌이었다. 혼자 마실 물 한 잔, 혼자 먹을 국 한 그릇. 그것만 하면 되는 부엌이었다. 복수는 그 사실이 이렇게 홀가분할 줄 몰랐다. 저녁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다. 한 그릇 분량이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썰었다. 칼질을 하는 손이 예전보다 느렸다. 무릎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불을 지켜야 할 6개의 밥그릇도 시간 맞춰 차려내야 할 식탁도 없었다. 그녀는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보글보글 조용하고 작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이렇게 편안한 소리인 줄 3년 전에는 몰랐다. 밥상을 차리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창밖으로 남원 읍내 불빛이 점점이 켜지고 있었다. 복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딱 자기가 좋아하는 간이었다. 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싱겁다고 숟가락을 내던질 사람도 없었다. 그냥 자기 입에 맞는 맛이었다. 복수는 두 번째 숟가락을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화나무 가지가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다.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이었다. 그 꽃을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것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봄이 올 것이었다. 복수는 그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누군가를 깨울까봐 발소리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다. 불을 켜도 되었다. 방이 작아도 온전히 자기 것이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참아야 하는 아픔이 아니었다. 그냥 오늘 걸어다닌 흔적이었다. 잠이 왔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잠이 왔다. 봄이 되어 매화꽃이 피던 어느 토요일 오전, 도연 가족이 남원으로 내려왔다. 하은이가 먼저 뛰어들어오며 할머니하고 안겼다. 시준이가 그 뒤를 쫓았고 준서는 뒤뚱거리며 걸어 들어오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복순이 얼른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갔다. 매화나무 아래서 하은이가 꽃잎을 손바닥에 받아들었다. 시준이가 그걸 빼앗으려 쫓아다녔다. 준서는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개미를 보고 있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름이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이 식재료 봉지를 들고 들어갔다. 냄비 소리, 칼질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일어서려다가 멈췄다. 일어서지 않아도 되었다. 잠시 후 아름이가 마루로 나왔다. 손에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한 잔 드세요. 아름이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 많이 반성했어요. 진짜로요. 복수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알아. 어머니가 안 힘드신 줄만 알았어요.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면 됐지 뭐. 아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 밥은 제가 차릴 수 있게. 복순이 아름이를 바라보았다. 아름이의 눈이 진지했다. 변명 없는 눈이었다. 복수는 그 눈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다. 잘했다. 마당에서 준서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할머니하고 소리쳤다. 복수는 차 잔을 내려놓고 마루 끝에서 일어섰다. 무릎을 한번 짚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다. 그녀는 마당으로 걸어 내려갔다. 봄볕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준서가 손가락으로 개미를 가리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동글동글한 눈이었다.
복수는 아이 곁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어디. 할머니도 보자. 그녀는 개미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봄볕이 가득 고였다. 3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마당 한가운데서 천천히 피어났다. 매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그녀의 흰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복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봄볕 아래서 손자의 눈을 따라 개미를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하루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순의 평화로운 삶에 응원을 보내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도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